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그 증민 민사법 시리즈를 가지고 요 유튜브에 올라 있는 이 강의를 활용해 보십시오. 친구 중에 아주 뭐 대기업체 다니고 있는데 뭐 이제 퇴직을 준비한다고 몇 년 전부터 뭐 법무사 공부를 한번 해볼까라고 하길래 일단 민법이 잡힐 때까지 민법 공부만 해라 이랬는데 뭐 처음 시작할 그때부터 자기는 자신 있다고 민법 보고 저거 보고 막 그러면서 맨날 시험 칠 때 되면 하는 말이 이번에는 안 되겠어, 다음에 해야 되겠어. 그럴 때마다 내가 민법이나 해라, 민법이나 해라. 물론 뭐 그 친구도 법대를 나왔으니까 그 공부 꼭 좀 한 사람, 이상한 길로 간 사람들은 꼭 내 말을 안 들어. 아유 뭐 그러니까 내 속 타지도 않아. 옛날에 뭐 처음 중개사 하러 가면은 처음 옛날에 내가 30대 이제 한 중반쯤부터 이제 뭐 공부를 접고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퇴직하고 나오는 사람들, 그때는 남자분들이 했고 여자분들도 많았었죠. 많았긴 하지만 이제 여자분들은 남편분들 퇴직할 때를 대비하고, 그다음 남자분들은 이제 그때 아마 IMF 뭐 어쩌고 이래 가지고 뭐 명예퇴직이라면서 공부할 시간이 주어지고 했는데 뭐 쟁쟁한 분들이 많았죠. 뭐 근데 그분들이 내 말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합격하고, 자기 어떤 위신 때문에 버티기는 사람들 당연히 안 됐지. 뭐 버티긴다고 될 거가 돼.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번에 그 친구도 결국에 법무사는 못하겠다. 내가 그랬지. 야, 네가 5년 동안 민법만 했어도 올해 합격했을 거다. 괜히 뭐 어쨌든 뭐 아무리 퇴직할 때가 돼도 근무는 해야 되고 이것 찔러보고 저것 찔러보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한 거지 뭐. 민법이나 똑바로 잡아놨으면 지금 시작해도 늦지도 않을 건데, 새겨 들으십시오. 저 유튜브에 있는 강의 무시하지 마시라고. 딴 놈들 강의하고는 달라. 본인이 뭐 능력이 안 돼가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민법에 눈을 뜰기 위해서, 민법의 길을 뚫리게 하기 위해서, 민법 마인드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별수를 다 쓰는 거예요. 그게 꼬깝게 들리면은 내하고 궁합이 안 맞는 거고, 그런 분들은 내 수업 들을 필요도 없고 본인이 좋아하는 거 들으시라고 뭐. 자, 182페이지. 182페이지 전부 무효, 일부 무효 들어가는데, 유동적 무효 교과서에서 그래 길게 봤는데 딱 머릿속에 넣고 마인드 정리하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도예 정도 내용밖에 없습니다. 별것도 아닌 게 이제 판례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려 하면서 막 길어지는 지문들인데, 마인드만 딱 가지면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 지역에서 허가 대상이라는 거는 결국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한 유상계약과 예약, 거기에 대해서만 허가 받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마인드가 되면 거기에 해당하냐 안 하냐만 구별할 줄 알면은 다 해결되는 거지. 주관식이고 객관식이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지. 기본 원리는 안 잡히고 판례를 외우려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 정도 하시고 182페이지. 법률행위 내용의 전부가 무효인 것이 전부 무효이고 일부가 무효인 것이 일부 무효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 민법 137조에서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가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단 일부 무효 부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민법 규정 일반 규정이고 특칙이 있으면 특칙이 먼저 적용되고, 당연히 137조 임의 규정이고 달리 합의할 수 있다는 말이고, 137조 임의 규정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임의 규정 달리 정할 수 있겠네,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지.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 그래서 밑에 판례 앞에서 본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지역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일괄 매매한 후 토지거래 허가 없이 건물만의 소유권인 등기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판사님들도 오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뭐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사정이 바뀌면 답이 바뀐다는 거지. 사정이 바뀌면 답이 바뀌어. 특별한 사정, 건물만 매수할 특별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든가, 건물만 매수할 필요성이 있었다든가, 그런 것이 인정된다면 건물만은 이전 등기 가능하다 이렇게 가겠지 이게. 예외적으로 자녀 부분 유효 그 일부가 무효임을 당사 쌍방이 법률행위 당시 알았다면 나머지 부분만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 인정될 때는 그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라는 거. 하였을 것이라 가상적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이때 가상적 의사는 당사자가 거래 관행과 신의칙을 고려하여 이성인으로서 합리적인 인간으로서, 좀 더 쓰면 추상적 인간으로서, 법 마인드 가진 사람으로서 결단하였을 것이라는 것에 따라 객관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체성이 인정되는 법률행위가 분할 가능하고 독립적 존재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 정도. 2번 이 판례 앞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권사화한 주식거래약정 시 1인 매매와 투자수익 보장약정을 한 경우 1인 매매는 유효성이 인정되고 투자수익 보장약정은 무효다는 거. 실질적 보정 또는 담보 제공 합의가 구 상호신용금고법에 제촉되어 무효인 경우에도 그와 일체로 행해진 대출약정은 무효가 아니다. 당연하지. 대출약정도 무효라고 하면 돈 안 갚아도 되는 문제가 발생해 버리는데. 그래서 담보 제공 뭐 하면 금지해놨는데 그 위원회가 담보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대출 약정은 유효하니까 그 대출 받은 금액 결국에는 변제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담보 제공 그 부분은 무효다는 거. 137조에 대한 특징 민법 385조 불능으로 인한 그 잔여 부분에 대해서 특정되는 거, 법 조문에 따라가는 거고, 민법 591조 환매기간 법정기간을 넘었으면 법정기간으로 단축된다는 거, 약관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약관 조항 중 무효인 조항이 있으면 그거 뺀 나머지 조항으로 유효하다, 그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법률행위가 주종의 관계에 있는 경우, 주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무효나 취소에 의해서 효력이 없는 경우라면 종된 행위도 당연히 효력이 상실된다. 매매 계약 체결하고 그와 관련돼서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인 것으로서 무효라면은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되겠지. 매매 계약이 취소되면은 주된 계약이 효력 상실되면은 종된 계약인 계약금 계약도 효력이 상실되겠죠. 매매가 무효이면 계약금 계약도 효력이 상실될 것이다. 임대차 계약이 무효이면 그 보증금 계약도 효력이 없을 것이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무효이면 그 담보 행위도 무효가 된다. 그러나 종된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주된 행위는 유효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앞에서 봤던 거죠, 그죠? 2번에 3번 상호신용공급법에 저쪽에서 담보 제공 합의를 하면서 담보가 있으려면 그 전제로서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되죠. 그 피담보 채권과 관련되는 대출 약정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 제공 합의를 했을 때 종된 담보 제공 합의는 무효이지만 대출 약정은 무효가 아니다. 원시적 무효, 후발적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할 당시부터 무효인 경우를 원시적 무효. 원칙적으로 무효는 원시적 무효가 원칙이겠죠. 그래서 민법 교과서에서 딴 말 없이 무효 이야기가 나오면은 원시적 무효, 당연 무효, 절대적 무효, 전부 무효,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사정에 따라서 이제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나를 따져봐야 되는 거고,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유효한 것이나 성립 후에 강행 규정 제정 등에 의해서 무효로 되는 후발적 무효도 있다. 근데 부동산 명의 신탁 실명법 제정되기 전에는 유효했습니다. 실명법 제정에 의해서 후발적으로 무효가 된 부분이 있다는 거.
기타 또 다른 구별, 법률행위 당사자에 관한 무효사유, 목적과 관련된 무효사유, 우리가 본 거 이름 붙이가 다르게 한번 읽어본 거에 불과합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무효사유, 그 밖의 무효사유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거. 무효효과, 무효의 일반적인 효과. 무효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통해서 발생시키려고 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간단하게 유효, 무효 이래 쓰는 거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쓰는 거죠. 불법행위가 유효하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는 거지. 불법행위 요건이 구비가 되면은 불법행위에 따른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따라서 무효에 관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법률 효과를 부인하여야 한다.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지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가 있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라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니까 이행할 게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계약처리상의 과실책임이 나타날 수 있고 무효행위 자체에는 손해배상 청구권 없다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아무 때나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법률 요건이 충족돼야 되죠. 그 법률 요건의 대표적인 게 불법행위이고 채무불이행이고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의 담보책임, 계약체계상의 과실책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무효인 거에 의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권 없다 했습니다. 따라서 가상매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그 양수인이 통정의의표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를 말할 때 말했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이미 이행돼 버렸다면 이행 안 해도 될 걸 이행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단 반사회적인 원인에 기한 불법 원인 급여라면 법이 반환 청구 못하도록 해놨다는 거. 반환 청구 못하도록 해놓은 이유가 야 너 법 공부 제대로 하면은 반사회적 행위 해놓고 이행해봐야 이행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 이거죠 그냥. 물권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는 견해, 무인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을 인정하는 견해, 그거는 물권법, 채권법에 가서 봅니다.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와의 관계가 유인적이냐 무인적인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다. 지금은 그 정도. 수익자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 이익 반환,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이고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해야 된다. 조문 한번 살펴본 것이고, 무효는 처음부터 또는 소급해서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무효는 원시적 무효인 경우에 처음부터 즉 성립 당시부터 무효이고 후발적 무효는 무효 사유가 있는 때부터 무효이다. 그러나 주합이나 법인설립과 같은 단체적 법률행위나 고용이나 근로계약과 같은 사회 정형적 성격이 강한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장래 내지 미래를 향한 무효로 처리한다. 이때 이미 행해져 온 그 부분에 대해서 무효의 소급을 제한하는 근거는 사실적 계약 이론을 제시하는 입장도 있다. 나중에 계약법 하면 또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인드를 잡으십시오. 무효행위 전환,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행위가 무효인데 그것이 이미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가 자기가 한 게 무효인 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의혹하였으리라 인정될 때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전환의 요건, 일단 무효인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 그 행위가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된다. 다른 법률행위는 그 법률효과에 있어서 원래의 법률행위보다 즉 무효인 법률행위보다 요건이 작은 것이어야 된다. 그러므로 요식행위에서 불요식행위로의 전환은 자유롭게 인정될 수 있으나 불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로의 전환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 무효행위 전환의 가상적 의사가 있어야 된다. 당사가 자기가 한 게 무효인 줄 알았더라면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를 의혹하였으라 인정될 때 그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시켜주는 것이라는 거. 전환 시점이 아니고 행위 시점을 표준으로 그 가상적 의사가 있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 취소된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소급적 효력 상실 의사가 확정적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소급적 무효가 되었으니까 무효가 된 상태에서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이상해. 따라서 취소된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소급적 효력 발생 의사가 확정적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무효 의사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는 적용될 수 없다. 내가 밑에 가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무효행위 추인의 법리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행위인 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성이 인정된다. 이거 구별하시라는 거죠. 구별하시라는 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의 무효인 경우에는 그것이 무효 사유임을 알고 추인해도 이미 반사회적 행위로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추인에 의해서 유효될 수 없다. 그러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는 적용될 수 있다. 그거하고는 구별하시라는 겁니다. 무효행위 전환의 결과가 다른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당연하죠. 또 다른 무효 사유에 해당하면 그 역시 무효인 거죠. 무효행위 전환의 모습 전환 전의 행위가 불요식이거나 요식 행위이거나 전환 후의 행위가 불요식인 경우에 상관없이 자유로이 인정될 수 있다. 그 말은 불요식 행위에서 불요식 행위로 전환될 수 있고 요식 행위에서 불요식 행위로 갈 수는 있다 이 이야기죠. 먼저 요식 행위에서 불요식 행위로 전환 가장 대표적인 게 음수표 행위를 한다고 했는데 방식이 결렬됐으면 준소비대차의 채권 증서로 봐줄 수는 있다. 그 정도. 상속 포기서를 제출한 것이 법정 기간 경과 후라면은 상속 포기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지만 그것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는 볼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불교식 행위죠. 분할 협의 계약이지만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는 않는다는 것. 불교식 행위가 불교식 행위로 전환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차임에 대해서 무상이다라고 했으면은 계약서에 임대차라 써놨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용대차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단독적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연착된 청약에 대해서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조건이나 내용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라고 돼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약정을 하고 그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임대차로 인정하는 것도 무효행위 전환의 예다. 이걸 왜 이래 써놨냐면은 전세권이 취득되려고 하면은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있어야 되죠. 이 등기를 물권행위의 성립 요건으로 보면은 요식행위가 되는 거고 물권행위의 효력 요건으로 보면은 불요식행위가 되는데 어쨌든 그것이 요식행위이든 불요식행위이든 그거는 또 걔네들이 있는 부분이고 임대차 계약 불요식행위로 전환될 수는 있다는 거. 4번도 같은 법리. 2번 전환 전의 행위가 불요식인데 전환 후가 요식으로 되는 경우는 나타날 수가 없다. 요건이 적은 쪽으로 가야 되지 요건이 많은 쪽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 요식행위가 불요식행위보다는 요식 특정한 방식을 더 요구하는 것이니까 요식행위가 요건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옛날 교수님들이 썼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쓰고 있는데 참 이 예를 옛날에 워낙 저명한 분이 썼고 모든 교수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토시 하나 안 달고 있는데 얘는 좀 마음에 안 들어. 요식이냐 불요식이냐는 성립에서 다루는 것이지 효력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요식이나 불요식 이 말은 성립 요건과 관련되는 것이지 효력 요건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 의미를 다 알고 있으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그 요식행위로서의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을 결한 경우에는 불요식행위인 법률행위로 성립될 수 있고 불요식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합니다. 마인드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한번 말하는 것뿐입니다.
답안지 쓸 때는 그냥 교수님들이 쓰는 대로 평소대로 써주면 됩니다. 전환 전과 전환 후의 행위가 모두 요식행위인 경우, 일정한 형식 자체를 필요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확정적 의사를 서면에 나타낼 뿐인 때에는 전환을 인정하는데, 판례가 인정하는 것으로서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에 출생신고로서는 무효이지만 인지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 판례에 합격하시고 나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척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사람들이 출생신고를 해야 되니까 본처와의 사이에 본처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본처가 돌아가시고 이제 척과 이제 재혼을 하면 그 사람이 부인이 됐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척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돌아가신 본처의 친생자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요즘은 이런 소송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인이 된 첩, 옛날에 첩, 그분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사망한 본처와의 관계에 있어서 친생자 부존재 확인의 소, 그리고 자기와 친생자 존재 확인의 소를 동시에 제기합니다. 그때 판사님들이 본처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인된 옛날에 그 첩, 너가 첩으로 있을 때 그 자녀들과 같이 생활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뭐냐고 안 가르쳐줘. 왜 그런 걸 내라고 하냐면은 본처와의 출생신고가 출생신고로서는 무효이지만 그게 인지로서의 효력이 갖춰져 버리면은 파양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돌아가신 분하고는 관계에서는 파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인지로서의 효력이 발생 안 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됩니다.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 출생신고한 경우에 입양의 효력은 인정된다. 되고, 그다음에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이 흠결되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는 것. 이런 법 조문 자체에 있는 것이고, 무효인 단독행위의 전환 여부, 2분의 1은 그 얘가 3분의 1은 그 얘, 2분의 3, 위에 방갈로 2분의 3번 그 얘가 여기 얘도 되는 거죠. 매매가 계약인가 단독행위인가 합동행위인가 그렇게 볼 때는 매매가 계약이고, 그 중에서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고 분료식계약이고, 이 말들이 매매에 대한 특징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매는 전형계약이고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고 낙승 분료식계약이고 이런 걸 외우는 거 아닙니다. 매매가 뭔 줄 알면 그게 딱 읽어내줘야 돼. 답안지 쓸 때도 그걸 근거해서 쓰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매매계약 그게 의무부담 행위인가 처분 행위인가 이러면은 의무부담 행위다. 그렇게 읽어내는 거죠.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쪽 측면에서 살펴보고 저쪽 측면에서 살펴보고 하는 거죠. 5번 단독적 의사표시의 전환 여부 말씀드린 거고, 강행규정 위반한 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 쌍방 유효와 같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 의혹하였으라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불공정한 법률행위 생각해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88페이지 7번 불공정한 행위의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된다라는 거. 속칭 알박기 제가 설명드렸죠. 동대문 시장 상가 건물 지을 때
건물 짓는 중간쯤에 신문지 반장만 금의 땅을 가지고 뭐 10억 내라 20억 내라 뭐 알박기 사건 관련돼 가지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누누이 뭐 말씀드리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그거 무효인데 나는 무효 주장할 거야. 목숨이 날아가는 수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보는 겁니다. 무효등기의 유용, 표제부의 유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말이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를 신축 건물 등기부로 유용할 수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멸실된 건물 등기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저당권 그걸 가지고 신축 건물 경매 실행하면은 판사가 그게 모르니까 경매 진행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 경락받고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난 뒤에 신축 건물 소유자가 아니 그거는 멸실된 건물 등기부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 경매 무효다라고 하면 무효입니다. 그거 경락받은 자는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죠. 신축 건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표제부 유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말하고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는 신축 건물 등기부로 유용할 수 없다. 그 말이 같은 줄 모르면 문제가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상에 기재된 저당권 가지고 어제저래 경매 실행해가지고 어쩌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축 건물 소유자가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하고 하니까 뭐 가만히 있는데 어쨌든 그거 기초해가지고 경매까지 다 일어나고 대금까지 완납되고 이제 뭐 인도 청구 소송까지 들어오고 이럴 때 야 뭐 하는 소리냐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니까 여기에 효력을 못 미친다. 그게 입증되면은 경락받고 소유권 취득했다고 하는 그 사람이 그냥 뭐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배당받아간 사람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뭐 또 난리치겠죠. 사항난 갚고 얼고 권리와 관련된 등기는 유용할 수 있다. 뭐 그냥 극단적으로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가 되면은 그 등기 절대적 무효인데 뭐 기왕에 그냥 너가 등기까지 갔으니까 대금 내놔라 하고 그 등기에 일치하는 실체관계가 나중에 생기더라도 그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 지금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등기까지 다 들어가서 볼 거니까. 무효인 행위는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후 사정으로 그 행위 자체가 유효로 될 수 없다. 139조는 일정한 경우 현실적 의사를 참조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무효행위 재생의 법리,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전환 뭐 이런 경우에 뭐 일부 무효의 법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에 무효인 그 행위가 유효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법률행위로서 유효성이 인정될 겁니다. 하자가 치유할 수 없는 무효행위의 경우 원인 종료 전에는 추인이 불가능하다. 당연한 이야기죠.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아직까지 반사회적이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 아직까지도 불공정하고 그런 경우에는 추인해봐야 내나 불공정 반사회적 효력 규정 위반 내나 무효인 거지. 무효인 걸 그런 치유될 수 없는 무효인 것을 추인해서 유효가 된다라고 하면은 무효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인드를 정리하시라는 거죠. 뭐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대상 지역에서의 매매 백날 추인해도 그냥 무효죠 그거. 근데 나중에 허가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면 그건 유효로 가는 거고. 중간 죽으면 보죠. 이 경우에도 추인 시에 무효 원인이 소멸했다면 무효 원인 없는 행위를 새롭게 한 것으로 유효가 될 수 있으면 당연하다. 따라서 미상한 농지 매매하는 거 그거 무효다는 거지. 따라서 그때 백날 첫날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지만 상환 완료 후에 추인하면 그때 매매한 것으로 유효성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일정한 경우 무효행위 추인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주인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소급표 없다는 거죠. 요건 무효인 법률행위가 있을 것 당연하죠. 무효행위 주인의 이거는 현실적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당사자는 그 법률의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된다. 이때 현실적 의사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정리해고 통보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해고 수당을 수령한 것만으로 그 해고 통보가 무효였다면 무효행위 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이건 주인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거고. 무효행위 주인 시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유효 요건이 갖춰야 된다. 무효 원인이 있는 것들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해야 되고 새로운 행위로서 유효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의사무능자가 한 것은 무효인데 의사능력이 회복된 후 주인하면은 그때 새로운 행위로서 유효가 된다라는 것. 강박위원 의사불신물 이유로 일단 취소를 했다. 취소하면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뒤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의 주인은 인정될 수 없지만 무효행위 주인의 대상은 될 수 있다. 그 정도 치고 190페이지 강행규정 위반이나 반사회적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무효 원인 소멸 후 본인의 진정한 의사로 무효임을 알고 주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그 정도 하시고 무효행위 주인의 상대방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무권리자 또는 상대방 어느 쪽에도 주인할 수 있다. 주인의 방식,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무효행위 주인의 효과, 무효행위를 주인함으로써 새로운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즉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다라는 거. 예외적 소급적 주인, 채권적 소급적 주인, 당사자들끼리 저거들끼리 소급해 주는 건 상관없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면. 물권적 소급적 주인 여부, 제3자를 행하지 않는 한 가능하다고 본다. 제3자에게 피해를 안 주면 뭐 상관없다라는 거죠. 무권대리 행위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비교. 무권대리 행위는 무권대리 행위 시 원칙적으로 채권적으로나 물권적으로나 일단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겁니다.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무권대리 행위 시로부터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일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라고 되고 그때 추인했을 때 본인과 무권 대리인 간에는 불법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의 문제가 된다. 본인의 주인이 없으면 일정한 조건 하에 135조 무권 대리인 상대방의 책임이 문제가 된다는 것. 판례가 주인한 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런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오늘 처분권 남자의 처분행위와 관련된 것에서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2번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채권행위는 유효하죠. 처분권 없는 자가 하더라도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로서 의무를 진다는 측면에서는 유효하고 처분권 없는 자가 처분행위를 했으면 무효이다. 이때 처분권자의 주인이 있을 때 다수설은 무효행위 주인이론을 원용한다는 거예요. 제3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판례는 무권대리 행위 주인이론을 원용하는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주인하더라도 무권리자가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권리자는 무죄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인이 없으면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그래서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의 주인이 없으면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으로 처리가 되고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 처분권자의 주인이 없으면 이건 채권행위가 유효하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그때 고의가실이 있다면은 채무불이행 책임도 나타난다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법률행위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려면 권리자 또는 처분권은 있는 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된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행이 무효니까.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권리자가 무과의 처분을 추인하는 것도 자신의 법률행 관계를 스스로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허용된다. 이러한 추인은 무권리자의 처분이 있음을 알고 해야 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고 그 의사 표시는 무권리자나 상대방 어느 쪽이 해도 무방하다. 권리자가 무권리의 처분을 추인하면 무권 대리에 대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당사자 사이의 이익상의 유사하므로 무권 대리 추인에 관한 130조, 133조 등을 무권리자의 추인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추인하면은 무권 대리와 비슷하다는 거죠. 따라서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기속된다고 봐야 된다. 그러나 판례는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위반한 채권 양도 시에 양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무효라면 양수인에게 채권 이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 채권자의 양도 승낙에 대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고 승낙 시부터 장래를 향하여 채권 양도 효력이 인정된다고 했다라는 것. 취소해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거 앞에서 봤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주인으로는 유효하게 할 수 없고 무효행위 주인의 법리가 적용될 수는 있다. 신분행위 주인의 소급표와 관련해서는 이 판례도 저 앞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15세 미만인 자를 입양하면서 그 법정 대리인이 대략이 없었던 경우 입양이 무효이지만 양자가 15세가 된 후 그 사실을 알고도 양친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무효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고 무효 입양과 무효 혼인 등에 대해서 추인을 한 경우에는 소급표를 인정한다. 따라서 신분행위에는 13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